지난번에 고전주의까지 배웠었잖아요. 고전주의 그리고 고전주의 형식에 따른 마리우스 뿌티파의 고전주의 발레도 봤었죠. 근데 고전주의는 일반 문예사조에서는 일반 예술사조에서는 고전주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발레사에서는 뭐가 먼저 나타난다고요? 낭만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예술사조에 따라서 지난번에 고전주의를 먼저 했고 이번 시간에 낭만주의를 할 거예요. 낭만주의를 하는데 낭만주의는 기본적으로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렇게 고전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또 유행을 또 한참을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18세기, 16세기부터 일어나서 17세기, 18세기까지 있다 보니까 고전주의가 너무나 이제 고루해지는 거야. 인위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무슨 이유로 인해서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 고전주의에 따르면은 그거를 앞에서 티를 내지 않는 거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위선이에요? 예의예요? 예의라고 할 수도, 고전주의에서는 이걸 예의라고 생각하고 형식과 질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거기에 위선을 느끼는 거야. 위선. 가식적인 미소. 속마음과 다른 겉모습. 그러면서 점점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상이 점점 일어나게 돼요. 개인의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은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해요? 성악설이야? 성선설이야? 또 물어보게 되네. 성선. 성악이라는 사람. 성선. 성선.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성악은 없네. 본래 악한데. 그치. 성악설 같은 경우는 인간은 내 본능에만 따르면은 사회가 굉장히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 이기심과 나만 잘 되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다듬어 가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성선설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의 타고난 감정이 순수한데 사회에서 교육받고 세월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 살아가면서 점점 타락한다는 거죠. 이 낭만주의는 이렇게 처음에 순수하게 태어났지만 나중에 타락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낭만주의에서 얘기하는 가장 순수한 때는 언제야? 갓 태어났을 때. 그런 거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 여러분들 아기들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순수하죠. 얘한테 어떤 악한 마음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잘 안 보이잖아. 그리고 어릴수록 굉장히 선생님을 잘 따라요. 무조건적으로 너무 좋아해. 선생님이 옛날에 유치원 또래의 그런 이제 학년 전 아동들을 이제 가르쳐 알바를 했었는데 그 애들 보면은 선생님 옆에 앉고 싶어가지고 막 서로 난리예요. 근데 내가 뭐 해준 것도 없어.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좋아해. 막 옆에 와서 막 앉으려고 그러고 서로 막 하겠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떻게 돼? 점점 머리가 굵어질수록 머리가 커질수록 약간 격을 두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고 뭔가 약간 꺼리게 되고 이런 마음이 점점 생기죠. 그런 거 보면은 낭만주의에서 얘기하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가 가장 순수하다라는 게 맞는 거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성악설을 믿는 사람도 있고 성선설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이 위선을 제거하고
순수한 개인주의적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낭만주의의 입장이에요. 자, 낭만주의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있는 사조예요. 그래서 독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문예 사조예요. 문학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행을 한 사조예요. 이 고전주의가 지나치게 이제 보편적이고 유형적이고 이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보편적, 유형적 이런 거를 지나치게 이제 중시하는 데 반발해서 자유분방한 개성을 중시한 게 바로 낭만주의예요. 개성을 중시하고 현실보다는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거예요. 낭만주의는 영어로 뭐예요? 로맨티시즘이죠. 우리 이렇게 연애할 때 달콤한 말 하고 그러면은 로맨틱하다 그러잖아. 꽃 주고 막 불꽃놀이 해주고 그러면 로맨틱하죠. 이런 데서 나온 말이에요. 낭만주의, 낭만적이라고 하죠. 영어의 로맨티시즘이라는 말은 원래 중세 라틴어의 로마니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로마니스의 뜻은 가공스럽다, 기이하다, 경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낭만주의 이론의 기반을 처음 제공한 사람은 독일의 슐레겔 형제예요. 슐레겔 형제. 그래서 고전주의에 대립하는 용어로 낭만주의를 사용했어요. 고전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량하지만은 문명에 의해서 타락한다는 근본 이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성보다 뭘 더 신뢰하냐? 고전주의가 이성을 신뢰한다면은 낭만주의는 정서를 신뢰하는 거예요.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 감정과 사고를 중시하고 영혼의 내적 추구에 집착을 하면서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 현실 정치의 이념, 도덕에 대한 저항과 위선에 대한 증오가 생겨나면서 정서와 감정을 중요시하게 된 거예요. 자,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예술뿐만 아니고 정치, 철학, 그리고 학문, 모든 학문 전반에 걸쳐서 낭만주의가 퍼지게 돼요. 이 낭만주의의 일환으로 이제 죄송해요. 이 낭만주의의 정신적인 배경은 계몽주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그 배경은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몽주의 알죠? 계몽주의 하면은 어떤 거예요? 깨우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뭔가가 있는데 아직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깨우치는 거는 나의 의무이자 사명인 거예요. 그냥 그냥 모를 수도 있지 뭐 두는 게 아니고 얘를 반드시 깨우쳐서 잠재적으로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낭만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돼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구호에 맞춰서 발전을 했고요. 이 개인의 감성에 가치를 두는 새로운 경향이 확대되면서 낭만주의가 퍼지게 된 거예요. 자, 이 고전주의가 이제 고전주의 전에 성격을 규정을 했을 때 규칙이 있고 조화, 비례, 질서, 보편, 이성 이런 것들이 고전주의를 특징 짓는 것들이었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인위적인 질서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전주의라는 건 굉장히 인위적 질서이다. 그래서 인위적 질서에서 탈피한
개성을 중시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 중심적이죠. 개인 중심적. 여러분들 감정이라는 거는 가장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에 속하죠. 감정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 이건 내가 느끼는 거는 남이 어느 정도는 표정과 행동으로 알 수가 있지만은 정확히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표현을 하는 만큼 느낄 수도 있지만은 표현을 하면은 내가 내 느끼는 것을 100% 표현도 하지 못할 뿐더러 표현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언어라는 걸로 구체적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느끼는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낭만주의는 이렇게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을 끌어내고 이것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대립되는 개념인데 고전주의가 보편적이고 유형적이고 낭만주의는 개성적이고 이상세계를 동경하고 고전주의가 이성적이라면은 낭만주의는 정서적이고 고전주의가 인위적 질서라면은 낭만주의는 개성과 개인 중심적이다. 그리고 여기가 질서라면은 여기는 또 혼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문예 사전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때 요 시류를 타고 우리 발레도 무용에서도 발레가 낭만주의 발레라는 하나의 최초의 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용사에서 서양 무용사에서 최초의 사조는 바로 낭만주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낭만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무용에서 낭만주의의 의식을 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 낭만주의의 특징을 가진 무용 작품들이 나오면서 낭만주의 사조의 분위기와 굉장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낭만주의 작품이 되게 된 거예요. 낭만주의 작품 뭐뭐 있어요? 지제. 대표적인 작품 2개 있지? 라실피드. 그리고 뭐 코펠리아. 등등이 있는데 낭만주의 작품은 고전주의 작품보다 많이 없어요.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시기적으로도 더 오래된 것이었고 낭만주의 때는 고전주의는 형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고전주의는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형식과 틀과 질서, 조화 이런 것에 맞춰서 아카데믹한 테크닉이 발달했다면은 낭만주의는 발레사에서 그 전 단계예요. 그래서 형식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고 개개인의 무용수, 개인 기량에 중점을 둬서 만들어진 발레거든요. 근데 아까 레실피드라 그랬는데 레라는 거는 복수거든요. 이게 불어인데 실피드는 요정이에요. 공기의 요정인데 라는 한 명, 단수를 얘기하고 레는 이제 복수거든요. 그래서 레실피드는 그 현대 발레의 호퀸인가? 다른 사람이 안무한 거예요. 그래서 발레리나 3명인가 4명이 나와서 하는 거고요. 이 낭만주의 발레는 라실피드예요. 요정 한 명이 나와서 남자랑 사랑에 빠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이렇게 개인의 감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성향이 있느냐면은 사회적 질서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낭만주의 발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은 대본에 중점을 둬요. 대본. 그래서 그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1부 1처제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1부 1처제? 한 명의 남자는 한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평생 동안 우리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관념은 언제 생겼을까?
분명히 인간이 문명화된 다음에 생겼단 말이에요. 예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아니면은 호모 사피엔스 시절에부터 있었던 건 아니겠죠. 이때 말고 이제 근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질서를 지키고 자기 재산도 지키고 자기의 그 혈육 이런 거 혈통을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이제 결혼 제도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의 감정은 한 사람한테만 묶일 수 있을까요? 한 사람한테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겠지. 그래서 정말 너무나 죽을 것 같이 사랑했지만은 헤어지기도 많이 헤어지잖아. 심지어는 결혼을 해서도 이혼을 하죠. 분명 뭐 결혼을 할 때 엄청 죽을 것 같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연애 한 번만 해요? 태어나서? 한 번만 해? 아니지. 한 번만 하면은 안 되겠지. 여러분 엄마들도 그걸 바라지 않을 거야. 선생님도 바라지 않아요. 한 번만 연애하면 뭐라 그래? 너 너무 순진하다 그러잖아. 그리고 한 번만 이 남자랑만 연애했는데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주위에서 뭐라 그래? 좀 더 만나보라 그러잖아. 그리고 자꾸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만족을 하더라도 그래 내가 너무 경험이 적은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다른 경험을 안 하고서는 너무 그냥 한쪽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대인은 그렇게 한 사람한테 목숨을 걸지 않는단 말이야.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과연 나한테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가장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가 다음번에 만난 사람하고 혹시 더 사랑할 수도 있지 않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질문을 해? 인간의 감정이 자꾸 움직이기 때문이지. 그러면은 제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감정을 잡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움직이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움직이는 대로 행동한 사람. 나는 오픈 릴레이션십이다. 오픈 릴레이션십 알아요? 오픈 릴레이션십은 너랑 만나지만은 다른 사람 생기면 얘도 만날 수 있고 쟤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 자기 관계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inner relationship 하면 지금 연애 중이야. 한글로는 뭐라고 뭐뭐 돼 있니? 연애 중, 뭐 약혼 중, 결혼 중, 별거 중, 이혼. 그러니까 자유로운 연애가 오픈 릴레이션십이야. 거기서 하나가 오픈 릴레이션십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겠다. 뭐 이런 거. 낭만주의에 따르면은 그게 가장 나의 순수한 영혼인 거야. 나의 순수한 영혼. 그래서 낭만주의의 이 작품의 내용을 봐봐요. 지젤, 이 남자가 지젤하고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어? 알브레이트가? 지젤과? 내용 알아요, 여러분? 지젤? 알잖아. 알브레이트가 지젤을 사랑했지. 그리고 지젤도 알브레이트를 너무너무 사랑했지. 지젤은 그 배경이 뭐예요? 이 사람? 닳고 다른 여자야? 이 사람 기본적인 설정이 뭐예요? 지젤은? 시골의 순진한 처녀가 설정이에요. 시골 마을의 순진한 처녀. 근데 누가 지젤의 마음 흔들어 놓았어? 알브레이트 왕자가 흔들어 놓았어. 지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알브레이트가 와서 지젤하고 막 놀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야. 근데 알브레이트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약혼녀가. 귀족 약혼녀가 있었지. 지젤은 그냥 시골의 순진한 처녀였고. 정말 마음이 동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둘이 사랑을 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됐어? 지젤이 미쳐서 죽었잖아. 정말 끔찍한 비극이 아닐 수 없지. 이 가슴을 찢어놓은 것. 이게 누구야? 알브레이트인데 알브레이트가 어떻게 행동해서 그런 거야?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 그런 거지. 비록 약혼녀가 있지만은 지젤을 정말 사랑했단 말이에요. 지젤을 뭐 갖고 논 건 아니에요. 지젤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그것의 결과는 굉장히 비극이었지. 지젤이 이 남자가 약혼녀가 있다는 걸 알고서는 충격을 받고 미쳐서 죽음의 춤을 추다가 죽어버렸지. 그리고서는 이제 귀신이 돼서 빌리라는 그 처녀 귀신이지. 우리나라 따지면 처녀 귀신이에요. 우리나라는 처녀 귀신이 되면은 그 결혼 못하고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잖아. 그러면은 그 결혼에 한이 맺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총각하고 뭔가 맺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총각의 뭔가 그 양기를 뺏어가고 이런 존재로 나오잖아, 처녀 귀신이. 그래서 이 서양도 마찬가지야. 남자한테 버림받고 죽은 귀신, 처녀 귀신들이 이제 빌리라는 귀신이 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귀신이고, 거기서 말하면 약간 요정 같은 그런 환상적인 존재이 되는데, 알브레이트가 본인도 이제 괴로운 거야. 사실은 지젤을 사랑했는데 못 이루어졌고, 지젤이 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됐잖아. 그래서 이 지젤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 수많은 빌리들이 알브레이트를 감싸고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기를 뺏으려고 막 춤을 추게 하지. 원래 빌리들은 이렇게 남자가 들어오면은 춤을 추게 해서 동통무력 죽게 만드는 게 이 빌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알브레이트가 와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탁 보호한 게 누구야? 지젤, 그래도 내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보호를 했지. 그 빌리의 여왕인 미르타가 이 알브레이트를 딱 벌 주려고 했는데 지젤이 딱 막아서잖아, 그 앞을. 그래서 죽어서까지 영원한 사랑이지. 이것도 지젤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라실피드도 이루어지지 못해. 그리고 코펠리아는 내용이 조금 달라. 이건 조금 경쾌해요. 코펠리아는. 이 코펠리우스라는 기괴한 약간 괴짜 박사가 있어요. 이 박사의 집이 있는데 이 집에 이렇게 2층에 어여쁜 소녀가 나와가지고 항상 오후가 되면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거야.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 남자 주인공이 약혼녀가 있는 남자 주인공이야, 역시. 그래가지고 여기 지나다가 이 소녀를 보고 반하게 돼요. 매일 가면서 안녕, 안녕 하고 인사를 하는데 거들떠도 안 봐, 여자는.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반하게 돼요. 반하게 되니까 이 약혼녀가 그걸 알아차렸어. 알아차려가지고 어느 날 여기 2층에 이렇게 숨어들어서 봤더니 이 코펠리아라는 요 여성이 알고 봤더니 인형인 거야. 인형인 거를 이 코펠리우스란 박사가 만든 인형인 거야. 이 코펠리아 말고도 여러 인형들이 이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자기가 코펠리아인 양, 이제 이 자기 남자친구가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코펠리아인 양 이렇게 변장을 하고 있다가 뭐 깜짝 놀래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남자가 이게 이제 인형인 줄 알고 자기 약혼녀를 다시 사랑하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코펠리아는. 예, 코펠리아는 좀 달라요. 나중에는 자기 약혼녀한테 가게 돼. 근데 저 인형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인형이었으니까 그런 거지. 결국은 이 세 작품이 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간 거죠. 낭만주의의 그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낭만주의 작품이라고 여겨지게 된 이유는 요 여자 주인공들이 전부 다 어떤 현실의 존재가 아니고 환상적인 존재인 거예요. 낭만주의는 뭐라 그랬어? 이상 세계를 동경한다 그랬지. 초현실적 세계를 동경하는 거야. 그래서 지젤은 2부에서 이제 귀신이 되지. 귀신이 돼서 아주 긴 이렇게 티트를 입고, 이거 클래식 티트라고 하죠. 이걸 입고서는 인간이 아니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어? 굉장히 가볍게 무중력인 상태로 움직여야겠지. 그리고 라실피드 역시 요정이니까 굉장히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움직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교들이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의상은 흰색이어야지. 요정, 그리고 윌리 이런 것들이니까 요정은 아주 흰색, 여기 발목까지 오는 긴 클래식 티트를 입고,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어야 되니까 포인트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 기법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발끝으로 서야 돼. 항상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법을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점프, 도약, 발롱, 포인트 기법, 발롱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요. 발롱이라는 건 도약이거든요. 도약을 하는데 어떻게 도약해야 돼? 전혀 힘들지 않게 도약해야 되는 거야. 도약을 하는데 운동선수 하듯이 높이뛰기에서 으!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볍게 사뿐히 전혀 내가 힘이 들지 않는 것처럼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에 굉장히 이런 기교들이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중장치도 개발됐어요. 공중장치 이게 유정이니까 이렇게 하늘에 매달려서 오늘날 그 영화 찍을 때 이렇게 와이어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장에서도 이런 거 썼어요. 써가지고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리고 이 지젤 보면은 윌리들이 이렇게 막 하늘을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여기 굉장히 아프다고 하잖아. 이거 몸에다 이렇게 걸 때 걸고 공중에 매달리면 되게 아프대. 아프다고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냥 내가 저절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연출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매달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막 해야 되는 거야, 동작을. 그런 그 테크닉들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발레리나가 누구였어요? 그렇지, 마리 탈리온이지. 낭만주의와 거의 동격이 되는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 이때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발레리나, 당시 유명한 발레리나는 4명 정도가 있었어. 마리 탈리온이랑 까를로타 그리지, 루실 그란, 파니 체리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탈리오니는 약간 차별화됐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발랄하고 경쾌하고 육감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 테크닉을 과시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무용수였어요. 그때 마리 탈리오니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우아하고 이런 굉장히 낭만 발레를 표현하기에 적합했던 신체 조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필리포 탈리온이에요. 필리포 탈리온이라서 이 라슬피드를 안무를 했는데 자기 딸을 이제 주인공을 세워서 안무를 해가지고 이게 아주 히트를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라슬피드는 필리포 탈리온이 안무 버전은 없어요. 지금 다 누구 안무가 남아있어요? 라슬피드 누구 안무야? 몰라? 아니 발레한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브루농빌 안무가 지금 남아있어요. 브루농빌. 지젤은 쥘베로 안무가 남아있어요. 지금 안무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 마리 탈리오니가 요런 기교들을 굉장히 잘 소화하면서 낭만 발레에 거의 동격이 되는 무용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포인트 기법도 탈리오니에 의해서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탈리오니가 처음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 전부터 있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관객들한테 저런 기법이 있네라고 이거를 완전히 알리고 유명하게 된 데는 탈리오니가 이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 시대에는 여성 발레리나가 완전히 상징적인 존재가 돼요. 그리고 이 공중장치 말고 그냥도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연출을 하려면은 뭘 해야 돼? 남자가 리프트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리프트 기법도 발달을 하게 돼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천상의 존재인데 남자는 리프트를 해줘야 되고 여자를 보조해주는 역할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남자 발레리나의 발레 무용수의 위상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여자 무용수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지고 심지어는 남자 발레리노는 무대에 세우면 안 되는 존재다. 그리고 굉장히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여자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역할이 있으니까 쓰게 되는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자 발레의 전성시대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의상은 이렇게 하얀색 긴 퀴트를 입으면서 백색 발레 블랑이 여기에 대표적인 특징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테크닉이 발달했고 또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공중장치가 개발하고 또 가스등이 개발이 돼요. 가스등은 가스로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가스를 연료로 불을 붙이는데 이 불빛이 어떠냐면은 푸르스름해요. 푸르스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스레인지 불빛 어때요? 푸르스름한지. 푸르스름하기 때문에 이게 몽환적인 느낌을 내는 거야. 밤에. 가스등을 딱 켰을 때, 이거 조명으로 딱 켰을 때 푸르스름하면서 신비하고 몽환적이고 꿈결에 있는 것 같은 현실을 초월한 어떤 요정의 세계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도 이 낭만 발레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낭만 발레를 조금 볼게요. 자, 요거는 라실피드예요. 근데 고전 발레는 그랑파드데 같은 경우 딱 법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형식이. 처음에 아다지오하고 베리에이션 남녀 나오고 그다음 코다 하죠. 근데 이 낭만 발레는 그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파드데는 꼭 있어요. 꼭 있긴 있어. 여기에 나타난 정서, 대본이 낭만주의 시대의 여러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낭만 발레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대본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 대본에 기인해서 낭만 발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고전주의 발레는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고전주의 발레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까지 했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봤던 거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할 건데 굉장히 잘 쓴 친구도 있고 약간 조금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잘 모르겠는 친구도 있어. 어디지? 신정윤 누구지? 굉장히 잘 썼어. 정윤이의 질문은 과연 한국의 현대무용은 현재 자유로움을 추구한다는 현대무용의 올바른 정신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현대무용의 올바른 정신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현대무용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한국의 현재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그 학교 교육 방식은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콩쿨, 입시 이런 것은 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현대무용이 너무 틀에 박히고 구시대적인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창작성을 많이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잘된 부분을 특히 좀 읽어보면은 모던 댄스는 반 발레를 출발점으로 20세기 개발된 창조성과 현대성을 명제로 하는 새로운 무대 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모던 댄스는 발레 반발에서 나온 거죠. 이걸 처음에 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국예술고등학교와 현재 무용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면은 직접 경험한 결과 나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기는커녕 틀에 짜여진 동작을 습득하기에 급급했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박탈감도 느끼게 된다. 나의 느낌과 생각은 전혀 없는 체조를 하는 것만 같았다. 예술고등학교 무용교육은 전문 무용교육으로서 무용인재의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진정한 현대무용이란 안무자 자신의 생각을 연기든 춤이든 마임이든 그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해도 그 사람만의 표현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현대무용가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정신이 아닌가 싶다.
물론 이게 여기 이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기승전결을 따져서 본인의 현대무용은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글을 쓸 때는 나를 지칭할 때는 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이라고 안 해요. 필자는 이래요. 필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영어에서는 그냥 I는 I만 쓰거든요. I는 I인데 우리나라는 나라고 하면 약간 뭐랄까 격식이 아닌 좀 비격식 체인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필자는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김예인, 예인이도 잘했어. 잘했는데 앞부분에 첫 번째 문단에 이 질문이 관객과 평론가 중 더 맞는 관점은 이에요. 근데 앞에 일단 관련이 없는 문단이 한 문단이 나와요. 관련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야. 관련이 있는 걸 써야지. 그래서 이 도입부에 해당하는데 도입부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도입부는 본론하고 연관이 돼야 되잖아. 근데 도입부가 약간 좀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건 빼도 되고 그 다음에 잘된 부분은 관객에게 그 작품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작품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정보를 찾게 도와준다. 전문 평론가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 전문 평론가들의 역할을 잘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작품에 담긴 시음각적 메시지. 시음각적 메시지라는 게 뭐야? 음각적이라는 게 뭐예요? 청각적 아니야? 청각적이라고 해야지. 청각적. 시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잘 설명했어요. 관객들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오프라인에 실린 작품의 전문 평론은 객관적이고 외재적이며 흥행성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공연을 보러 갔지만 지금의 관객들에게 인터넷의 활성화는 무용 전문가들의 평론이 영화의 흥미 말고도 다른 주관적, 내재적이며 전문적인 요소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어 평론가의 말을 100% 믿지 않게 되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이 평점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죠. 우리 영화 보러 갈 때. 근데 전문가 평점하고 관객 평점하고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왕왕이 있어. 그럴 경우 전문가들이 높게 설정했는데 관객이 낮게 나올 경우도 있고 전문가는 낮게 매겼는데 관객들이 높이 들 수도 있죠. 영화는 상업 영화잖아요. 상업 영화. 영화는 결과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이 많이 들면은 결국 그 영화는 잘 만든 영화가 되는 거야. 물론 예술적인 영화로 예술적인 그 단계까지 가면은 그렇게 고려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무용 같은 경우는 프리뷰라고 무용 잡지에서 프리뷰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프리뷰를 여러분들 봐요? 잡지를 안 보잖아. 무용 잡지를 안 보는데 프리뷰를 어떻게 봐? 프리뷰를 보통 몰라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공연은 매스컴에서 나오기도 해요. 무슨 공연을 한다라고 접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공연은 그렇게 많지 않아. 거의 연말 발레,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어디 외국 무용대에서 왔을 때 이럴 때나 막 매스컴에서 이렇게 막 이 무용수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 감독이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지. 그동안 무슨 작업을 해왔고 이 사람의 작품 세계는 어떻고 그래서 이번 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극장에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 같은 데서 홍보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무용 공연은 프리뷰를 접할 수가 없어요. 일단 대부분의 무용 공연 주위 사람들 거 보러 가는 거 빼고 보러 가는 거 있어요? 일단 잘 없어. 무용을 잘 안 봐. 내가 꼭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잘 안 보고 보러 가야 될 때 그럴 때 보죠. 예를 들어서 뭐 모다페다. 그럼 모다페에서 오는 작품이 뭐가 있는지 본 다음에 거기서 제목이랑 거기에서 나오는 그 홈페이지 가면은 조금 그 분위기 같은 게 나와 있죠. 그거를 보고 이제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잡지를 중심으로 봤다면 오늘날은 인터넷에 이런 반응이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시류를 반영한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결론이 좀 필요해. 결론이 잘 없어. 결론이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가 지어야지. 마무리가. 그래 마무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평론가들은 여기 이제 적은 거 보면 인맥이나 명성을 보고 거짓된 평론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예인이가 적은 거는. 여러분들은 평론가의 말을 얼마나 신뢰해요? 100점 중에서? 6, 70 정도? 일단 50% 이상은 신뢰해? 50% 이상 신뢰하면 신뢰할 만하네? 아니야? 신뢰 안 해. 50% 이상 신뢰 안 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작품을 볼 때 이해 못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거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안무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은 더 나중에도 더 그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해외 작품 말고 국내 작품 같은 경우는 혹시 내가 양심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좀 결론 문장만 조금 더 보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임신영. 신영이 잘했고, 근데 약간 좀 궁금한 게 신영이는 주제가 무용이 대중화를 위해 순수 예술의 깊이를 낮추는 현상이 옳은 것인가 예요. 근데 여기 내용 전개 중에서 작품 주제를 함축적으로 감추고 심오하며 난해한 안무를 무대에 올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성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들끼리의 잔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신영이는 심오하고 난해한 안무가 예술성이 높다는 거야. 심오하고 난해한 안무가 예술성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이런 게 예술성이 있으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는 예전 약간 좀 고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팝 아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팝 아트? 팝 아트 알죠? 앤디 워홀 같은 작품. 그 사람이 한 작품 같은 경우. 이거는 예술성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 나는 팝아트 같은 건 예술로 취급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예술인가? 팝아트는 뭐예요? 그림에서 반드시 그림의 소재가 되는 게 제한돼 있었단 말이야. 그림의 소재는 상업적인 것은 그림의 소재로 사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풍경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정물 이런 것들을 주로 소재로 삼았단 말이야. 근데 팝아트는 예술이 소재로 삼지 않았던 것도 모두 예술의 소재로 끌어온 거예요.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캠벨, 깡통을 쭉 쌓아놓고 그 다음에 헐리우드의 배우인 마릴린 먼로 이런 사람들을 그려놓고 그런 마릴린 먼로라든지 이런 헐리우드 연예인 그림 같은 경우는 영화 간판 그릴 때나 그렸지 예술 작품의 소재로 쓰질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게 왜 소재가 될 수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용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왜 무용스러운 동작만 무용인가? 그렇지 않다. 일상적인 동작도 모두 무용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서 무대에서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하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앉기도 하고 소리도 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패러디, 풍자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심오하거나 난해한 게 조금 더 예술성이 깊다는 거는 그 이전의 생각인 것 같아.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난 다른 그런 것들은 너무 경박스러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영이는 어떤 입장인 거야? 단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글에 심오하고 난해한 안무를 무대에 올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성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써서 그러면 심오하고 난해한 게 예술성이 있는 것인가? 가볍고 경쾌한 것은 예술성이 좀 덜한 것인가? 물어보는 거지. 신영이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무거워야 되는 것 같아. 심각하고. 그렇지. 함축적이면은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그 규칙에 대해서 그 텍스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야지 알고 있어야지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했을 때 한 번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이렇게 비틀어서 표현할 때 조금 더 고상해 보이지. 그런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신영이 쓴 것 중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예술 또한 돈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게 되어지면서 순수 예술과 상업 예술을 구분짓는다는 것이 이제 무의미해졌다. 그렇지 않아요? 잘 짚어낸 것 같아. 순수 예술이라 함은 상업적 성격이 배제된 작가만의 작품 세계만을 논하며 대중과의 융화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지만 현대에 접어들어서는 현실을 인지하고 보다 많은 대중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춤도 여러 가지 다른 요소를 많이 춤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예술성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면은 아크로바틱 발레라고 있어. 서커스 발레.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백조의 호수 한 거 봤어요? 그거 보면 그거 한 장소 봤어? 무슨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관객 꽉 찼죠? 꽉 차서 모두 다 그거에 탄성을 지르잖아. 선생님들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발레인데 그거를 서커스랑 결합을 해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이 기본 바탕은 서커스 한 사람들이던데 테크닉을 보니까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발레 동작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스트레치랑 리프트랑 발레 이거 다리 들고 버티기 뭐 이런 기교가 되니까. 그래서 발레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이상의 기교를 막 하는 거예요. 남자 머리에 올라가가지고 아라베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도는 거야. 한 바퀴를 돌고 이런 기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발레를 저급하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겠지. 이게 무용에 대한 새로운 도입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수진이 이번에 그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강수진이 이제 은퇴한다고 은퇴 공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석이 매진됐대요. 최고 티켓 값이 28만 원이에요. 전석이 매진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면은 28만 원에 최고 좌석을 판다라고 하면은 관객이 매진이 될 것 같아요. 어때? 저 그럴 가능성이 낮겠지. 물론 이렇게 아주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어. 그럴 가능성이 낮겠지. 근데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가 그만큼 인정을 받고 그만큼 티켓 값을 책정을 해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책정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은 훌륭한 예술이라는 거는 가치로도 환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술이 물질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는 지금 와서는 얘기가 좀 힘든 거지. 지금 현재 사태를 보면은. 그래서 신영이의 결론은 무용이 대중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 예술의 깊이를 낮추는 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을. 그거를 좀 마지막에 좀 더 적어줘야 될 것 같아. 그게 좀 잘 안 나타냈어. 마지막 부분에.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선생님 상현이. 자, 클래식 발레가 창작 발레보다 우월한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클래식 발레가 창작 발레보다 우월한 것 같아요? 좀 더 가치는 있는 것 같아?
자, 기본적으로 클래식 발레라는 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이지, 한 100년 전이란 말이야. 지금 오늘 배웠던 낭만 발레랑 고전 발레가 클래식 발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발레라는 거는 고전 발레라는 건데, 고전 발레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주 좁은 의미로는 고전주의 발레를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전 발레라고 하면은 낭만 발레, 고전 발레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졌던 발레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레파토리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미 한 100년의 세월에 걸쳐서 꾸준히 상연이 되고 있다는 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그동안 세월이 검증을 했다는 거야, 이게. 안무가도 죽고, 안무가한테 내가 지금 전혀 잘 보일 필요가 없어. 어떤 이권 관계가 없어. 근데 이게 계속 관객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작품성이 인정이 된 것들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창작 발레는 어때요? 창작 발레는 그것보다 더 늦은 시기에 일단 나왔죠. 그리고 창작 발레의 유명한 안무가들 누구 있어요? 오하드 나하린드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었고, 처음에 창작 발레가 꽃피웠던 거는 발레리스 때부터예요. 발레리스 알죠? 발레리스의 뜻은 러시아 발레단이라는 뜻이에요. 디아길레프라는 기획자죠. 이 기획자가, 이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획가고 흥행사예요. 이 사람은 작품을 보는 안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발레단을 만들어서 포킨이라든지 니진스키라든지 니진스카, 마신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분위기의 작품을 만들어 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된 작품들이 포킨의 불새라든지 니진스키의 목신의 오후, 그리고 봄의 제전, 마신느의 퍼레이드, 그리고 여기서 발란신도 여기 출신이에요. 조지 발란신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창작 발레를 만든 사람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던 발레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던 발레가 추구하는 것은 낭만주의 발레나 고전 발레처럼 아름답고 예쁜 게 뭐냐?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것도 모두 작품. 그래서 유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덜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창작 발레가 클래식 발레보다 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일단 지금 그나마 오래된 작품들은 봄의 제전이라든지 뭐 불새, 그리고 니진스카의 결혼, 이런 작품들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 봤어요? 어때? 좀 안무가 훌륭한 것 같아요? 안무가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훌륭해요. 근데 화려한 거는 고전 발레가 훨씬 화려하죠. 그리고 테크닉의 과시. 고전 발레가 조금 더 테크닉을 과시하죠.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고전 발레가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무 의도, 안무 철학, 그리고 구성을 봤을 때는 창작 발레가 그에 못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 어느 하나가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전제가 많이 공격받을 수 있는 전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창작 발레를 할 때 여러분들이 클래식 발레가 더 우수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클래식 발레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창작을 하지 않죠. 연습만 하면 되지. 연습만 해서 내 걸로 물론 그게 내 걸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재창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내가 추가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창작 발레는 뭐예요? 이런 이미 있는 레파토리 말고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의미 없는 동작들이 이제 첨가가 되기도 하죠. 의미 없는 동작들이 첨가가 되기도 하는데 그 동작이 과연 의미 없는 동작일까? 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왜냐하면 무용이라는 거는 무용이라는 거는 하나의 예술이잖아요. 하나의 예술 장르란 말이야. 예술이라는 건 뭐야? 규칙과 비례가 아니지. 관습이 존재를 하는 거야. 관습. 예술이라는 거는
실용적인 것과 별개로 여기에서 통용되는 기존에 있어왔던 전통과 규칙과 관습이 존재한다는 게 바로 예술이에요. 무용도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갈 때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근데 왜 발레리나가 왜 부레부레 하면서 가? 굳이 부레부레 안 하더라도 부레부레 안 하더라도 그 갈 때 특유의 그 발걸음이 있죠. 약간 무릎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가잖아. 여기서부터 저기 갈 때. 그리고 왜 괜히 왜 한 바퀴 돌아? 가서 한국무용 갈 때도 한 바퀴 돌고 마무리하고 뭐 그 다음 동작 하잖아요. 왜 한 바퀴 왜 괜히 돌아? 그게 그동안 있어 왔던 관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무용에서 무용이 왜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용을? 그 각각의 관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발레에서는 발레 규칙들이 있죠. 5가지 포지션과 뭐 8가지 아라베스크 포즈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파워, 센터웍이 있잖아요. 현대무용도 마사그램 테크닉에서 하는 정형화된 그 형식이 있고 뭐 다른 호세리몽이 쓰는 정형화된 형식이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무용은 쓰는 전통 호흡법과 팔롤림과 춤 사이 어르기 이런 동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춤을 이루는 관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작할 때 그 관습들이 나오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결코 쓸데없는 동작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그걸로만 이루어지면은 춤이 지루하고 의미가 없고 보는 사람도 뭔 뜻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작할 때 의미 없는 동작도 관습이니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안 써야 된다는 거 아니야. 쓸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야? 이 작품을 만드는 아무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무 의도. 아무 의도가 없는 채로 만들면은 굉장히 그 뜻이 없는 동작으로만 이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의도라는 거는 굉장히 작게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주제, 예를 들어서 로맨틱 주제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뭐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겠다 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어 왔던 뭐 이런 발레 마임을 하면은 이미 있는 거 너무 식상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몸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독특한 본인의 동작이 조금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동작의 모티브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거는 좀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중간중간 관습적인 동작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특색 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발레가 좀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미 세월이 그만큼 증명을 했고 테크닉이 그 장르상의 안무 철학 자체가 테크닉을 과시하는 거잖아. 그 규칙에 맞게 딱딱 내가 그만큼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장르예요. 그러니까 테크닉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